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달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이 2026년 4월 26일 일요일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렇죠. 지난 2월 28일에 막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시작된 이른바 2026년 이란 전쟁. 이게 현재 총성을 잠시 멈춘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위태롭고 숨막히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네. 하지만 그 표면적인 고요함 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키스탄의 어떤 밀실에서 세계 경제의 명운을 건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아주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밀실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파키스탄이 중재하고 있는 위태로운 평화협정부터 글로벌 경제를 마비시킬 전면전, 그리고 국가 붕괴의 시나리오까지 그 차가운 기계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생각입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특정 국가의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이데올로기는 철저히 배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오직 지정학적 현실과 그 파장만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자, 그럼 감정을 배제하고 현재 상황의 그 톱니바퀴를 한번 들여다보죠. 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놓인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가 하나 있죠. 제3자인 파키스탄이 양측을 테이블에 앉혀놓고 진행 중인 외교적 타협안입니다. 그 조건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이란은 우선 핵 농축의 전면 중단,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럼 그 대가로 미국은 뭘 줘야 하는 거죠? 미국은 현재 이란 항구를 옥죄고 있는 그 해상 봉쇄를 풀고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로드맵을 가동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 부분을 좀 더 풀어보죠. 그 조건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과연 평화를 위한 악수인지 아니면 서로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버리는 고위험 인질극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거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양쪽 다 상대방의 가장 치명적인 경제적 급소를 쥐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란은 전 세계 석유와 천연가스가 지나가는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반대로 이란의 국가 경제를 질식시키는 봉쇄망을 쥐고 있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해상 봉쇄와 제재 완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미 해군 군함이 이란 항구에서 비켜준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단순히 배가 길을 터주는 게 아니다. 네, 현대 경제 제재는 전 세계의 은행망, 즉 그 스위프트 시스템하고 국제 선박보험 시장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런던의 보험사들이 이란으로 향하는 유조선의 보험 인수를 거부하면 맞아요. 보험이 없으면 그 배는 사실상 바다에 뜰 수가 없습니다. 이란 경제는 원유 수출이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심장으로 뛰고 있는데 미국이 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와, 타협안은 바로 이 혈관을 다시 열어주는 대신에 이란이 쥐고 있는 핵무기라는 방패하고 해협 통제권이라는 창을 동시에 내려놓으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목을 조르던 손을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놓자는 건데 문제는 이 카운트다운을 방해하는 아주 치명적인 외교적 난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할 핵심 미션이죠. 파키스탄 중재안이 왜 서명 직전까지 갔다가도 번번이 미끄러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장벽이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요구 조건이잖아요. 네, 바로 핵물질 완전 회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외교적으로 얼마나 수용하기 불가능한 구조인지 들여다봐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심 분리기를 돌리지 않겠다는 미래에 대한 동결 약속이라면 이란도 수용할 텐데 네, 경제 회복을 위해 그 정도는 양보할 여지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농축해둔 고농축 우라늄을 전부 밖으로 빼내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국가 안보의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핵물질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상대방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억지력의 핵심이거든요. 수십 년간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며 만들어낸 유일한 생존 카드란 말이죠. 그걸 아무런 확실한 체제 보장도 없이 자진 반납하라는 거니까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서명하는 순간 내부에서 거의 정치적 자살을 선고받는 거나 다름없겠네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거대한 외교적 커들이 등장하죠. 그 이중 봉쇄라는 개념과 얽혀있는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 문제 말씀이시죠. 네, 이중봉쇄.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동시에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 즉 프록시 네트워크까지 한꺼번에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만약 그 파키스탄의 끈질긴 중재로 양국 외교관들이 극적으로 합의안에 서명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서명 한 장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같은 프록시 세력들의 총구까지 진짜 멈출 수 있는 건가요?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외교전의 가장 뼈아픈 맹점이거든요. 맹점이요? 네, 이란의 정치 구조를 보면 외교부 같은 공식적인 국가기관하고 실제 군사력 및 자금을 통제하는 혁명수비대가 사실상 분리되어 돌아갑니다. 겉과 속이 따로 움직인다는 거군요. 그렇죠.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은 이란 국경 너머에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예산과 밀수루트, 암호화폐, 그림자 금융망을 통해서 프록시 세력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공식 정부가 미국과 타협을 맺더라도 혁명수비대는 우리는 그 합의에 동의한 적 없다 이러면서 뒤에서 계속 대리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외교협정은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이잖아요. 하지만 프록시 세력들은 비정규 군사 조직이죠. 파키스탄에서 아무리 훌륭한 평화협정이 체결돼서 경제 제재가 풀린다고 해도 그 풀린 돈이 다시 문제로 돌아오겠네요. 맞아요. 이란 정부로 흘러들어간 그 막대한 오일머니가 결국 내부망을 타고 혁명수비대의 자금출로 들어갈 거라는 게 미국의 핵심적인 우려입니다. 겉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음지에서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오히려 더 풍족한 자금으로 무정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중동 전체를 끝없는 게릴라전의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명판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기계적 이유죠. 와,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정부가 핵을 포기하더라도 혁명수비대의 프록시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한 합의를 믿을 수 없는 거고,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혁명수비대를 스스로 해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 미국의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거고요. 완벽한 교착 상태네요. 외교적 대드락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교적 밧줄 타기가 결국 실패하고 파키스탄 중재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릴 경우 이 억눌린 갈등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로 분출되는 겁니까? 외교가 멈춘 곳에서 당연히 군사적 에스컬레이션이 시작되죠. 가장 먼저 폭발하는 뇌관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아, 던면적인 물리적 충돌로 가는군요. 네, 중재가 결렬되고 해상 봉쇄가 계속 유지된다면 이란은 이제 다 같이 죽자는 식의 극단적 전술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 같이 죽자면 어떤 방식이죠?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상선들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강요하거나 해협 곳곳에 수백 개의 스마트 기뢰를 매설하는 방식을 취할 겁니다. 여기에 무인 드론 편대까지 띄워서 유조선들을 위협하겠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이란이 여기에 기뢰 하나만 터뜨려도 런던의 선박 보험료는 순식간에 수십 배 폭등하게 되거든요. 사실상 선주들 입장에서는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천문학적인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유독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에 왜 그토록 치명적인 건가요? 유럽이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한 겁니까? 그건 원유의 종류하고 정유시설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정유 공장들은 주로 중동에서 생산되는 황함유량이 높은 중질류를 정제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아, 공장 세팅 자체가 중동 기름에 맞춰져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협이 막혀서 미국산이나 아프리카산 원유를 들여온다고 해도 공장 설비를 단기간에 거기에 맞춰서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시아로 향하는 가장 빠르고 필수적인 해상 루트가 닫히게 되면 아시아 국가들의 산업망이 글자 그대로 멈춰서게 되는 거네요.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전력망이 다운되는 연쇄 셧다운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란의 해협 봉쇄는 물리적 타격을 넘어선 글로벌 경제에 대한 거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죠. 대대적인 추가 공습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아주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의 대응 전술이 단순히 하늘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상군 투입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딜레마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군사 전술적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전, 특히 미군이 치르는 전쟁은 스텔스기나 정밀 유도 미사일로 안전하게 원거리에서 끝내는 게 상식 아니었나요? 왜 다시 군인들이 험준한 산악지대를 걸어 올라가야 하는 원초적인 소모전으로 회귀하는 거죠? 해병대까지 투입하면서 말이에요. 그것이 비대칭 전력과 지리적 특성이 만들어내는 군사적 한계입니다. 이란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군의 압도적인 공군력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한 거군요. 네, 모든 핵심 군사시설,
미사일 발사대, 우라늄 농축 시설들을 그 자그로스 산맥 깊숙한 지하 벙커 네트워크에 아주 넓게 분산시켜 숨겨놓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요. 하늘에서 최첨단 벙커버스터 폭탄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나요? 산 전체를 뚫고 들어가서 그 넓게 퍼진 지하 터널망을 공습만으로 완벽히 마비시키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란이 숨겨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드론 기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나 주변 걸프국 석유 시설을 타격한다면 결국 미군 보병이 직접 땅을 밟고 들어가서 동굴 하나하나를 수색하고 무력화시켜야만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산악지대에서의 지상전은 침공하는 측에게 정말 끔찍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강요하는 소모전이 되거든요.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경험이 이를 증명하죠. 미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데 군사적으로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전전이 그토록 끔찍한 수렁으로 빠져드는 와중에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버릴 제3의 변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외부의 군사적 충돌과 얽혀서 폭발할 수 있는 이란 내부의 체제 전환, 즉 정권 교체 시나리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외부 압력과 무관하게 이란 체제 자체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내부 붕괴 상황이죠. 경제 파탄이 길어지면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식량 배급마저 끊길 텐데 일반 국민들이 과연 언제까지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오겠죠. 네, 체제의 내구성이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80대가 넘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사후라는 지도부 권력 공백기가 도래하면 억눌려 있던 불만은 거대한 폭발력으로 분출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 여성 생명 자유 운동으로 조직화된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봉기로 일어나는 전개가 펼쳐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때 미국의 개입 양상도 아주 흥미롭게 바뀝니다. 직접적인 전면전 대신에 미군이 굳이 피를 흘리며 지상전을 치를 필요 없이 전방위적인 사이버전과 정보전으로 전략을 선회하는 거죠. 아, 혁명수비대의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지휘체계를 붕괴시켜서 반정부 시위대가 주도권을 잡도록 돕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서방 세계의 전략적 관점에서만 보면 이건 최고의 시나리오 아닌가요? 골칫거리였던 강경파가 붕괴하고 정권이 교체된다면 환영할 일 같은데 자료에서 이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시리아화라는 끔찍한 단어와 연결해서 경고하잖아요. 이건 독재보다 더 끔찍한 무정부 상태의 지옥을 여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왜 악몽으로 묘사되는 건지 직관적으로는 잘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직관적으로는 독재 정권의 붕괴가 자유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국가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지역이 펼쳐집니다. 어떤 메커니즘이죠? 혁명수비대를 거대한 마첸루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 콘크리트 뼈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사이버 공격과 정보전은 단순히 건물 유리창을 깨는 게 아니라 이 콘크리트 뼈대 자체를 녹여버리는 작업입니다. 뼈대가 녹아내리면 건물이 무너지겠네요. 네, 평화롭게 새로운 입주자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굉음을 내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치안을 통제하던 유일한 무력 집단이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에 거대한 권력의 진공 상태가 발생한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자리를 잡는 곳이 아닙니다. 이란 내부에는 정규군인 아르테슈도 있고 붕괴된 혁명수비대의 잔존 세력, 또 쿠르드족이나 발루치족 같은 수많은 파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들이 각자의 생존과 이권을 위해서 특히나 그 석유 시설을 차지하려고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겠네요. 거기에 더해서 사우디, 이스라엘, 튀르키예 같은 친미 친서방 주변국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파벌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전이 터지는 거군요. 네. 결국 이란은 8천만 명의 인구가 갇힌 거대한 대리전의 도축장, 즉 두 번째 시리아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통제력이 상실된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수학적인 확률에 가깝습니다.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정권 교체가 중동 평화의 시작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통제력이 사라지는 순간 수많은 작은 무장 파벌들이 날뛰는 통제 불능의 내전 상태로 빠져든다는 거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4월의 살얼음판 같은 이 휴전 상태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세 갈래의 거대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해부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복잡한 상황이죠. 파키스탄 중재안의 그 외교적 밧줄 타기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전면전, 그리고 하메네이 사후의 내부 붕괴 위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톱니바퀴를 명확히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교적 맹점이 에스컬레이션을 부르고 그 군사적 압력이 다시 내부 붕괴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고 복잡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기적적으로 그 파키스탄의 중재가 극적인 성공을 거둬서 양국이 합의에 서명한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타협안이 이란 내부의 강경파 혁명수비대와 지하로 숨어든 프록시 세력들까지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잖아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제재 해제로 생긴 돈이 그들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일까요? 아니면 단지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서로 총알을 장전하는 숨고르기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직결된 세계 경제는 과연 언제까지 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한 모래성 위에 의존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만 오늘 논의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뵙겠습니다.